안녕하세요. 저는 BDCL의 윤병호 매니저고요. 오늘의 이 시간은 이제 AWS를 활용한 데이터 전처리 자동화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마련된 시간이고요. 주요 사용자 서비스는 S3 람다, 그리고 EMR, 그리고 클라우드와치의 이벤트 스케줄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앞으로 쭉쭉 진행해 보자면 앞으로 이런 순서로 진행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어떠한 아키텍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나리오가 있어야겠죠.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거기에 대한 아키텍처, 그리고 아키텍처에서 사용되는 주요한 서비스, 그리고 제가 앞에서 EMR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EMR에서 스팍을 왜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실행 영상까지로 이제 순서가 이루어지겠습니다. 먼저 AWS의 아키텍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시나리오는 이제 어떠한 회사에서 각 사일로 공장입니다. 이제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는 공장에서 여러 데이터가 시계열로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이러한 데이터를 모아서 전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 전처리는 데이터에 대한 통합과 결측치나 이상치 처리를 얘기하고, 이를 자동화해서 이제 전처리가 끝난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고자 만들어진 아키텍처입니다. 아키텍처는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제 공장에서 먼저 데이터가 쭉쭉쭉 뽑아져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가 S3에 먼저 쌓이게 되고요. S3에서 데이터가 쌓이면은 람다가 EMR을 띄웁니다. 그러면 EMR이 S3에 있는 데이터를 다시 가져와서 전처리를 한 다음에 이거를 다시 S3 버킷에 떨어뜨려 주고, 이제 레드시프트나 이제 세이지 매력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퀵사이를 통해서 시각화하는 것까지 진행을 하였고, 여기서는 이제 람다와 EMR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좀 추상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아서 이제 어떻게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좀 더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데이터 같은 경우는 총 3가지로 올라옵니다. 총 3가지 파일로 올라오고, 이 파일이 S3에 올라가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결측치와 이상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이를 제거해야 되고, 이 3개의 데이터를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하나의 데이터셋을 합쳐야 됩니다. 이 3개의 데이터셋을 하나의 데이터셋으로 합치는데 결측치와 이상치를 제거해야 되고, 결측치 이상치 제거해서 이러한 하나의 데이터셋을 분석을 위한 데이터셋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고, 이 분석을 위한 데이터셋이 만들어지면 레드시프트에서 쿼리를 날리거나 세지맥에서 접근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하는 구조입니다. 네, 여기 아키텍처에서 사용된 주요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서비스는 먼저 람다입니다. 이제 람다는 AWS에서 서버리스나 자동화를 위한 핵심 서비스고요. 이 람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람다 같은 경우에 한 번쯤 이렇게 로그인해 보시면 어떤 함수를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그 함수에 어떠한 코딩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 대용량 처리에 대해서 람다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람다 함수 안에서 어떠한 코딩을 할 때 거기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AWS에 어떤 서비스를 띄우는 역할을 하는 메시지를 뿌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코딩 란에는 여기선 EMR입니다. EMR을 띄우고 어떠한 작업을 실행하라 라는 작은 메시지를 뿌릴 뿐, 람다가 어떠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어떠한 트리거가 걸리는데,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가 S3 올라오는 것을 가정했습니다. S3에 데이터가 올라오면 자동적으로 이 람다가 실행이 되고요. 이 람다가 실행됨으로써 EMR이 자동적으로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트래픽이 증가할 수도 있는데, 이제 데이터가 한꺼번에 많이 올라오거나 자주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오토 스케일링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람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트래픽을 핸들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MR 같은 경우에는 AWS 서비스에서 하드웨어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죠. 하드 에코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여러 프로젝트를 이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것은
이제 스팍을 사용했는데 왜 스팍을 사용했는지는 뒤에서 쭉쭉쭉 말씀해 드릴 것이고, 이게 기본적으로 EMR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클러스터라고 하면 이제 마스터 노드가 존재하고 여러 개의 슬레이브 노드들이 존재합니다. 이제 마스터 노드 같은 경우에는 슬레이브 노드들이 어떠한 작업을 할지, 그리고 슬레이브 노드에 어떠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마스터 노드의 잡이고, 그리고 슬레이브 노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작업을 실행하거나, 그리고 데이터를 분산해서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기 EMR 같은 경우는 좀 더 특수하게 돼 있어서 이 슬레이브 노드가 총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코어 노드랑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코어 노드와 그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데, 코어 노드 같은 경우에는 작업과 데이터의 저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반면, 그 나머지 하나의 그 노드는 이제 연산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 저장이 필요 없고 나는 연산 리소스를 더 얻고 싶다 할 경우에는 그 코어를 더 만들면은 더 많은 이제 컴퓨팅 리소스를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EMR 같은 거 굉장히 안전합니다. 안전하고 탄력적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이 클러스터를 만약에 물리적으로 구현해 놓으면은 이 클러스터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맨날 다운되고 슬레이브 노드가 갑자기 죽어버리고 이러한 일이 많이 생기는데, 이 EMR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이제 핸들링을 해줍니다. 어떠한 1번 슬레이브 노드가 1, 2, 3번에 있을 때 1번 슬레이브 노드가 내려가면은 그 1번 슬레이브 노드에 있는 데이터나 아니면 작업 같은 경우를 다른 이제 노드를 띄워서 자동으로 복사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지보수에 대한 관리적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전혀 들지 않겠죠. 그런 시간과 그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팍을 왜 사용했냐? 왜냐면 이제 하드웨어 단점을 개선하고 인메모리 프로세싱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빨리 넘어갔고요. 레드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AWS에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한 데이터 웨어하우스 서비스입니다. 이제 보통 이제 페타 단위의 대규모 데이터를 이제 빠르게 쿼리를 날리고 쿼리를 날리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서비스인데요. 레드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레드시프트와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레드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제 레드시프트 클러스터를 만들고, 여기서 또 클러스터가 나오죠. 레드시프트 클러스터를 만들고 S3에 있는 데이터를 그 클러스터 위에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거기 상태에서 쿼리를 날릴 수 있는 반면, 레드시프트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S3에 있는 데이터를 레드시프트로 붙지 않고 바로 S3에 쿼리를 날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레드시프트와 레드시프트의 차이점은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은 동일하나 S3에 있는 데이터를 웨어하우스로 부을 것이냐 붙지 않을 것이냐의 차이점이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레드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S3의 장점을 가져갈 수 없지만, 왜냐하면 S3에 있는 데이터를 그 레드시프트에 있는 클러스터로 붙기 때문이죠. 근데 레드시프트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S3에 바로 쿼리를 날리기 때문에 S3의 장점을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S3의 가장 대표적인 장점 같은 경우에는 99.99999%의 이제 그만큼 단단하다는 거겠죠. 데이터가 날아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S3도 여러 가지 데이터 그 계층이 있죠. 레이어가 있죠. 뭐 스탠다드도 있고 그 아래 분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S3의 장점을 모두 다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이제 레드시프트와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의 차이점이고, 그리고 레드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타 단위의 데이터에 대해서 일관된 성능을 제공합니다. 일관되고 빠른 성능을 제공하는데 어떻게 하냐? 데이터가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데이터가 증가하고 좀 더 많은 컴퓨팅 리소스가 필요하면 레드시프트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 앞에서 EMR에서 설명해 드린 것 같이 그 코어를 늘려갑니다. 슬레이브 늘려가서 컴퓨팅 리소스를 보충해서 좀 더 빠른 리턴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세이지메이커입니다. 이제 세이지메이커는 AWS에서 이제 머신러닝 학습을 위해서 쓰는 서비스인데, 머신러닝에서 보면 이제 개발자가 어려워하는 부분과 데이터 이제 과학자, 분석가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따로 각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긁어주는 것이 이제 세이지 메이커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통 이제 개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클러스터 구축이나 이제 배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능숙하신 반면에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이지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열 몇 가지의 알고리즘을, 최신 알고리즘을 제공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직접 구현할 필요 없이 여기서 세이지 메이커 상에서 알고리즘을 바로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과학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더 이해도가 깊은 반면에 이제 어떠한 분석을 위한 환경 또는 이제 분석을 하고 어떠한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을 했으면 그것을 이제 배포해야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세이지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분석을 위한 환경을 아주 쉽게 설정해 드리고, 배포 같은 경우는 아주 쉽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분석을 위한 환경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분석에서 자주 쓰는 이제 프레임워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파이토치나 뭐 라이브러리를 할 수 있겠지만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이런 것들이 미리 프로비저닝된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아주 쉽게 띄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그러한 환경 구축에 의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앞에서 저희가 앞에서 보여드린 EMR 서비스의 스팟과도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글루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글루의 목적은 이제 오토 카탈로깅 때문에 사용했는데, 보통 정형 데이터를 처리할 때 글루라는 서비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ETL 작업도 가능하고요. 어떠한 정형 데이터의 오토 카탈로깅이 가능하죠. 이를 통해서 아데나와 붙여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아데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의 테이블에 관해서 일일이 다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 글루의 오토 카탈로깅 이 기능을 사용하면은 이렇게 테이블에 정형 데이터 SQL에 이제 정형화된 테이블이죠. 테이블에 대해서 일일이 다 명시를 하고 정의할 필요가 없이 바로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ETL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 스팟 코딩을 이제 해야 되는데, ETL 작업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에 어떤 컬럼과 컬럼을 이제 매핑을 시켜놓으면 알아서 코드를 짜줍니다. 스팟 코드를 알아서 짜주는데, 만약에 이제 스팟 코드를 자동으로 짜야지 스팟 코드에서 만약에 내가 커스터마이징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하시면은 들어가서 코드를 직접 수정도 가능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글루에서 서비스의 핵심 서비스를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오토 카탈로깅이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ETL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이 ETL 작업은 스팍에서 이루어지고, 스팍에서 이제 스칼라 코드로 이루어진다. 스칼라 코드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수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해드릴 수 있고, 퀵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분석한 데이터를 이제 우리는 시각적으로 봐야겠죠. 인간은 이제 시각적인 자료를 많이 사용하니까. 그래서 그 시각적인 자료를 만들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아키텍처에서 이제 전처리를 위해서 스팍을 사용했는데, 이 스팍을 왜 사용했냐, 그리고 머신러닝을 할 때 스팍을 왜 사용해야 되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팍 같은 경우에는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하드웨어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요. 하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네, 하드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 프로젝트들이 시작이 됐죠. 하드 같은 경우에는 이 출발선은 구글에 있습니다. 구글의 구글 파일 시스템을 불리는 GFS와 그것을 이제 어떠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인 맵리듀스, 이 두 가지 논문을 발표했을 때 오픈소스 진영에서 그것을 그대로 이제 비슷하게 구현한 게 하드 분산 파일 시스템인 HDFS와 맵리듀스고, 이 두 가지 합친 것이 바로 하드뷰입니다. 하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드뷰 왜 등장했냐, 예를 들면서 등장 배경을 좀 더 설명해 드리면, 이제 대규모 데이터가 등장했겠죠. 이제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내용일 것일 겁니다. 대규모 데이터가 등장했는데, 처음에 사람들은
데이터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메모리 가격이 내려가는 속도가 더 빠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메모리 가격이 좀 더 빨리 떨어질 거라 생각을 해서 메인 메모리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제 모바일 기기가 점점 이제 늘어나고 우리가 이제 어떠한 핸드폰을 켰을 때 계속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죠. 데이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많이 생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 가격이 떨어지는 것보다 데이터가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에 메인 메모리 D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사 속에 뒤로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의 저장 공간의 이제 발전 속도가 이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속도보다 더 빨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료에 보시면 데이터 저장 공간의 크기는 약 1100가량 그런가 했는데 이 하드디스크의 XX하는 속도는 25배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데이터는 우리는 엄청 많이 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를 쌓아봤자 거기에 XX하는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분석을 하기 어려운 거죠. 이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메모리 가격이 떨어지는 속도보다 데이터가 더 발생하는 속도가 빨랐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이 데이터를 쌓을 수 있었지만 그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불러들이는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렸다. 이 두 가지가 큰 등장 배경이고요. 그래서 등장했던 게 바로 스케일 아웃 방법론입니다. 여기서 스케일 아웃은 무엇이냐? 이제 제가 그림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스케일 아웃에 대비되는 것이 스케일 업입니다. 스케일 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이제 컴퓨팅 리소스를 얻기 위해서 하나의 노드를 점점 업그레이드해 가는 모습이고요. 스케일 아웃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좀 더 많은 컴퓨팅 리소스를 얻기 위해서 하나의 노드에 병렬로 노드를 계속 붙여나가는 형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스케일 아웃을 왜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할 때 스케일 아웃 방법을 왜 사용하냐? 우리가 너무나 혼자 읽기 버거운 이 책들 있잖아요. 너무나 두꺼운 책들. 이런 책들을 읽기 위해서 혼자 읽는 것보다 이것을 잘라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읽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빠를 것입니다. 이게 레이드 기술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레이드의 스트라이핑 기술과 아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HDFS가 여기 스트라이핑보다는 이제 퍼포먼스 측면에서 훨씬 빠르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제 하드웨어 여러 셀프 노드들이 대규모 데이터를 빠르게 분산해서 읽어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스케일 아웃의 방법이 이제 도입한 이유고, 여기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스케일 업과 스케일 아웃의 차이점은 이렇게 설명드렸듯이 하나의 노드를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것과 그리고 병렬을 붙여가는 것. 근데 스케일 아웃의 장단점이 있죠. 왜 사용하고 그리고 한계점은 무엇이냐? 명확합니다. 스케일 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하드웨어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인텔 CPU의 i3, i5, i7 이제 그런 CPU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코어에 대한 이제 코어가 어떻게 다르냐에 대한 것에 따라서 앞에 붙는 것이고, 이게 즉 퍼포먼스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조금 하드웨어에 관심이 있는 분 아시겠지만 i3에서 i5로 올라갈 때 그리고 i5에서 i7 올라갈 때 가격이 매우 뜹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체증하죠. 체증하는데 그럴 것 같고, 스케일 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게 펜티엄인지 셀러돈인지 i3, 7인지 상관없이 이 병렬로 붙이면 붙일수록 컴퓨팅 리소스가 증가합니다. 리소스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비용과 성능을 놓고 봤을 때 스케일 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용이 체증하고요. 성능에 비해서 좀 더 많은 성능을 얻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하지만 스케일 아웃 같은 경우에는 성능과 비용이 선형적입니다. 물론 여기서 네트워크 코스트를 감안하지 않으면 선형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비용 효율적이라고 제가 설명해놨죠. 스케일 업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 퍼포먼스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반면 이제 선형적으로 증가합니다. 스케일 아웃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비용 효율적이다. 그리고 이제 저쪽에 제가 그림을 올려놓긴 했지만 여러 개의 슬래브 노드들이 있습니다. 이 슬래브 노드들이 이제 슬래브 노드가 제가 물리적으로 구현하면 계속 깨진다고 했죠. 이제 슬래브 노드의 1번이
깨지게 되면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른 노드에 자동적으로 복사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 하지만 스케일 아웃의 단점 같은 경우에는 저 그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이야기 해놨지만 노드가 2개밖에 안 보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통신은 노드 1과 노드 2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서 슬래브 3이 추가가 되면은 슬래브 1과 2가 통신하고 1과 3이 또 통신하고 2는 1과 3을 통신해야 되고 이제 노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통신해야 되는 노드는 점점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언젠간 이 병렬로 계속 이제 노드를 붙여 나가는 것보다 네트워크 코스트가 더 많이 발생하는 시점이 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코스트가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저기에 보시면 이제 마스터 노드가 있습니다. 저 마스터 노드는 슬래브 노드를 모두 다 관리한다고 했고, 클러스터에 이제 모든 리소스와 이제 잡스크립트 중에 전부 다 관리합니다. 그래서 저 만약에 마스터 노드가 무너지면 이 클러스터는 전부 다 무너지겠죠. 그래서 저 마스터 노드가 무너지면은 이 클러스터는 깨진다. 이것이 스케일 아웃의 장단점이고, 네, 스케일 아웃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렸죠. 이제 스케일 아웃 반복론을 구현한 것이 바로 하둡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둡은 HDFS와 맵 유즈트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는 HDFS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HDFS는 여러 이제 대규모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기 위해서 저장하기 위해서 이제 구현된 기술이고요. 어떠한 데이터를 잘게 나눠서 그거를 몇 개의 복사본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복사본을 서로 다른 노드에 저장하게 됩니다.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하나의 큰 데이터가 있으면 이 세 가지 조각이 있죠. 이 세 가지 조각으로 나눌 수 있고, 이 세 가지 조각이 지금은 여러 노드에 서로 겹치지 않게 저장이 되어 있죠. 여기서 겹친다는 말은 여기 빨간색 이 블럭이 여기에 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노드에 분산돼서 저장됩니다. 여기서 왜 조각을 내서 분산해서 저장을 했냐면, 만약에 이 데이터를 읽어드릴 때 여기서는 이 빨간색 블럭을 읽으면 되고, 2번 노드에서는 이 초록색 블럭을 읽으면 되고, 3번 노드에서는 이 보라색 블럭의 데이터를 읽어드리게 되면 동시에 세 가지 블럭에 있는 데이터를 동시에 세 가지 블럭에 있는 데이터를 한꺼번에 읽어드릴 수 있어서 좀 더 데이터를 읽어드릴 때 빠르겠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속도가 이제 발전이 매우 느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병렬로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존에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존의 데이터 처리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처리하고 저장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이제 매우 대규모 데이터에서는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이겠죠. 왜냐면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곳으로 가져옵니다. 하지만 이 어플리케이션의 크기는 매우 작고 데이터 크기는 엄청 크죠. 그렇기 때문에 I/O 코스트가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제 맵 리듀스에는 어떠한 것을 좀 착안했냐면,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너무나 많은 코스트가 든다면 아예 데이터를 가져오지 말자. 차라리 이 좀 더 작은 어플리케이션을 크기가 큰 데이터에게 보내자라는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맵 리듀스 처리 방식이 나오게 됐고, 여기에서는 이제 각 매퍼들이 분산되어 있는 이제 HDF에서 분산되어 있는 저장 노드에게 각각 접근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각각 접근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맵 리듀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몇 개가 단계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매퍼가 접근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분산돼서 저장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매퍼가 분산된 데이터에 저장을 해서 매핑을 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데, 이 매핑에서 셔플링 단계로 가기 전에 컴바이닝 과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컴바이닝 과정이 무엇이냐? 여기 이제 하둡 같은 경우에는 맵 단계를 하는 노드가 따로 있고, 리듀스 단계를 하는 노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맵 노드에서 매핑 단계가 이제 끝난 이 결과를 리듀스 노드에서 넘겨줘야 되는데, 이게 또 I/O 코스트가 발생하겠죠. 근데 여기 예제에서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카가 두 개가 있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DB에서만 봐도 DB랜다. 그 엑셀에서만 봐도 두 개의 행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제 리두스 이제 노드에게 보내는 건 매우 좀 비효율적이라 할 수 있겠죠. 같은 데이터인데 이거를 보낼 때 두 개의 행을 차지하니까. 그래서 컴바이닝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 각 노드에서 데이터를 압축합니다. 이 카라는 키를 가지고 데이터를 압축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카1, 카1이 카2로 압축이 돼서 전송을 하게 되면은 두 개의 행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의 행만 차지하겠죠. 그래서 네트워크 코스트가 좀 더 덜 듭니다. 그리고 셔플링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키를 모아서 그 결과를 만드는 것을 셔플링이라고 부르고, 리듀션 단계 같은 경우에는 각 리듀스 노드에서 결과를 전부 다 받아서 합친 다음에 소스팅해서 결과를 이제 리턴하는 과정을 리듀싱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지금까지 하드웨어에 대한 장점만 설명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하드웨어를 왜 단점이 있냐고 하냐, 그건 설명드릴 것인데 단점은 매우 명확합니다.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훈련 데이터에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그 훈련 중간 저장 결과를 지속적으로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둡니다. 왜냐면은 이것을 메모리에 계속 올려두면은 메모리는 휘발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 결과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결과를 날아가지 말라고 하드디스크에 접근해서 지속적으로 저장해 두는데,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에 접근하는 것이 가장 네트워크 코스트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신러닝 할 때 한 번 훈련하고 저장하는 이 과정이 가장 코스트가 많이 발생하고 변명 구간으로 짚어지게 됐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두 개의 코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코드는 같은 겁니다. 네. 근데 앞에 거는 하드웹, 웹 리듀스 이제 자바 프로그래밍이고, 뒤에는 스팍에 대한 이제 거겠죠. 둘 다 똑같이 워드 카운트 예제인데, 앞에서는 매우 복잡한 코딩을 하는 반면에 스팍의 스칼라 같은 경우에는 딱 5줄이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코딩과 낮은 생산성의 단점이 있겠죠. 이 하드웨어 단점 때문에 튀어나온 것이 스팍이겠죠. 그래서 하드웨어 단점, 머신러닝 측의 단점에서 우리는 살펴보았고, 이것의 스파크가 어떻게 핸들링하고 있는지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파크 같은 경우에 계속 이제 스파크를 왜 사용하냐면 이제 인멤버리 프로세싱 때문에 주로 사용하죠. 근데 앞에도 메모리에 올려서 훈련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인멤버리 프로세싱 중복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스파크의 핵심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 훈련 결과를 메모리에 계속 올려둔다는 겁니다. 하드과 가장 큰 차이점은, 하드 같은 경우에는 중간 훈련 결과를 이제 HDFS, 이제 각 노드에 있는 로컬 하드디스크죠. 거기에 접근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장해 놓는다고 했는데, 이제 스팍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없고 중간 결과를 계속해서 이제 메모리에 올려줍니다. 그러면 앞에서 내용을 아주 충실하게 들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메모리가 휘발성이고, 그 메모리가 휘발성인 것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HDFS의 중간 결과를 계속 저장한다고 했는데, 스팍은 만약에 그걸 계속 중간 결과를 하드 디스크에 저장해 놓지 않으면 날아가면 어떡하나요? 이렇게 이제 이제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스파크고, RDD라는 것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제 RDD 같은 경우에는 Resilient Distributed Dataset, 네, 발음이 아주 구리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변형 불가능한 분산된 데이터셋입니다. 아주 어려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임의로 번역한 게 아니고요, 구글 번역기가 이렇게 번역해 줬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번역일 거고, 우리는 근데 여기서 반은 알고 있어요. 분산된 데이터셋. HDFS에서 이제 분산된 데이터셋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렸죠. 그러면은 분산된 데이터셋이 뭔지 아니까 변형 불가능한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변형 불가능한. 이것을 이해하면 되는데,
이게 변형 불가능한 데이터 분산 데이터셋이 RDD죠. 어떻게 더 자세히 설명하죠? 그래서 이 RDD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면, RDD 같은 경우에는 RDD를 만드는 방법은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처음에 HDFS에서 처음에 데이터를 올릴 때 RDD가 한 번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RDD가 새로운 RDD를 만들 때 RDD가 생성됩니다. 이게 총 두 가지고, RDD는 변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가 나올 수 있겠죠. 이게 뭐 하나의 RDD라고 치면은 이렇게 HDF에서 RDD라고 처음 올릴 때, 그리고 이 작업의 결과물이 새로운 RDD를 만들 때 이렇게 어떤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러한 그래프를 뭐라 부르냐면 RDD의 생성 지도, 리니지라고 부릅니다. 이 리니지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실행 명령어가 있는데, 스팍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메이션과 액션이라는 액션에 속하는 이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은 트랜스포메이션 명령어는 무엇을 하는 애들이냐? 이 RDD의 리니지를 그리는 명령어고, 액션 명령어 같은 경우는 이 개부를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명령어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나눠놨냐? 그것은 이제 데이터가 분산돼서 저장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데이터 지역성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 지역성 문제가 뭐냐면, 어떠한 계산을 이제 최종적인 계산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데이터가 분산돼서 저장돼 있기 때문에, 어떤 연산에서 뭐 1번 노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가져오고, 2번 노드에서 1번 노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가져오고, 2번 노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연산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통신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데이터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그래서 통신 코스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액션과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나눠놨냐?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계획만 합니다. 우리가 건물을 잘 짓기 위해서 블루프린트가 필요하죠. 계획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명령을 딱 때리면 가장 최적화된 데이터의 이동 경로, 데이터가 분산돼서 저장되어 있으니까 가장 데이터가 적게 이동하고, 이동할 때도 크기가 적은 데이터가 이동할 수 있게 이 계획을 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 명령어가 나눠져 있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액션 명령을 늦게 실행하는 것을 레이지 익스큐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분산돼서 저장됐기 때문에 데이터 지역성 문제가 생기고, 그 지역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과 액션으로 명령어가 분리되어 있고, 이 분리되어 있는 명령어를 실행하는 것을 레이지 익스큐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도구 같은 경우에 저 영어를 해석해 보면은 방향성 있고 순환하지 않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이 RDD 앞에서 설명해 드릴 때 좀 대충 설명하긴 했지만, RDD에서 어렴풋이 이해하시는 분들이면 이것을 이제 설명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왜 순환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RDD 같은 경우에는 변형이 불가능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변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루프가 절대 돌지 않습니다. 이 똑같은 내용을 하나 더 만들었지 절대 루프가 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RDD가 생성되면 그 RDD는 변형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RDD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만 알면은 램에 있는 그 중간 결과가 날아가더라도 빠르게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리니지는 어디에 저장되냐? 이 리니지 같은 경우에는 로컬에 있는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리니지 크기는 매우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결과를 저장하는 것보다 매우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하둡과 스팍의 차이점은 좀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중간 결과를 램에 올려놓느냐 아니면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느냐의 차이점이고, 하드디스크에 저장할 때 하드 같은 경우에는 중간 결과를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고,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 RDD의 생성 계곡, 리니지를 저장해 놓는다는 점,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팍을 왜 사용하는지 에서 쭉 설명해 드렸고, 어느 정도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은 BDCL의 윤병호 매니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